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태우가 죽고 난 후에 그녀가 이루어놓은 여러가지 그녀의 세력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고 또 여태우의 측근들이 어떻게 죽게 되고 어떻게 권력에서 쫓겨나는지를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번 내용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여태우처럼 권력을 억지로 차지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억지로서 이뤄내려는 그러한 것들은 결국 무너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태우가 세우려던 여시천하는 결국 초기 유방을 돕고 따르던 공신이었던 주발과 진평에 의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졌고 또 결국 유방의 후손 중에서 여태우의 후손이 아닌 유방과 박씨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유항, 즉 문제가 황권을 이어받아 계승하는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인위적이고 악의적인 그러한 행위는 결국 자기에게 더 큰 해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태우가 사망한 이후에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 내용 속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을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태우, 그리고 여태우의 오빠의 아들들인 여로, 여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롯과 여산은 여태우의 조카인 거죠. 그리고 유방의 손자인 제나라의 왕으로 있던 유양, 그리고 그 유양의 동생 유장, 유흥거, 이 삼형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방이 함께 했었던 그 공신들, 그 중에서 태위로 있는 주발, 그리고 승상으로 있는 진평, 그 다음에 장군으로 있었던 관영, 그 다음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는 예전에 유방이 한참 초원전을 치를 때 한신 때문에 제나라에 갔다가 삶아 죽게 된 여기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기기의 동생인 역상의 아들 역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방의 공신 중에서 조참의 아들이었던 조줄, 조굴이라고도 하고 조줄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등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대나라의 왕이었던 유방의 아들 유황, 문제로 등극하는 유황이 등장을 잠깐 마지막에 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180년 7월 달입니다. 여태우가 병이 나와가지고 아주 위독한 상태로 됩니다. 이때 여태우는 자기 조카인 조나라의 왕으로 있는 여록을 상장군에 임명하고 또 그에게 북군을 지휘하도록 군권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카 여왕이었던 여산에게는 남군을 통솔하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조카 두 사람 여록과 여산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고조이신 유방이 예전에 유씨가 아닌 자가 혹시라도 제후가 된다면 가만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나의 조카 너희들 여씨가 제후가 되었으니 아마 내가 죽고 난다면 옛날의 공신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시점에서 병권을 차지하고 황궁을 지키고 또 타인에게 제압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릅니다. 그리고 나서 여태우는 자기가 또 죽기 전에 조서를 남겨뒀는데 그 당시에 제후왕들에게는 황금을 하사하고 이 조카인 여왕 여산에게는 상국에 임명을 하고 또 여록의 딸이 있는데 그 여자를 황후로 삼게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태우가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여태우의 장례가 다 끝나고 나자 남아있는 여씨들은 확실한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모의를 하지만 유방의 옛날의 대신이었던 강우 주발과 또 영후무라고 불려지는 관영, 이러한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감히 여씨의 후손들이 군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 유방이 예전에 조씨로부터 얻은 첫 맏아들 유비가 있는데 이 유비는 유방이 살아있을 때 제나라의 도회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근데 이 유비가 죽고 나서 그의 자식들로 아들을 셋을 두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아들들은 유방의
손자들인 거죠. 그래서 유방의 아들 이 제2의 왕인 유비가 죽자 그 큰아들인 유양에게 유방을 이어서 황제가 된 효혜제가 장량을 시켜가지고 아버지인 유비를 이어서 제나라 애왕이 되게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동생들 둘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용기도 있고 또 힘이 좀 센 모양입니다. 이 두 사람 유장과 유흥그에게는 일단 제후로 명하지만 둘 모두를 장안에 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반인질로 삼은 거였죠. 어느 날 죽은 여태우가 시켜갖고 여태우의 조카인 여러 개의 딸을 부인으로 맡게 된 이 유장은 그 자기 부인으로부터 여씨들이 난을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음모를 알게 됩니다. 이때 이 유장이 혹시라도 여씨들한테 내가 죽음을 당할까 이렇게 두려워진 유장이 자기 사람을 몰래 자기 형이 왕으로 있는 제나라 애왕 유양에게 자기 사람을 보내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장안으로 진격해 와서 여씨들을 죽이고 황제의 자리에 한번 오르세요 라고 자기 형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 유장은 조정에 있는 대신들과 연합해가지고 궁궐 안에서 내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받은 유장의 형 제나라의 유양은 즉시 자기 군사를 일으키고 장안으로 진격하려고 했지만 당시 그 제나라의 재상을 맡고 있었던 수평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밑에 재상인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나라의 왕 유양은 자기 사람을 시켜가지고 소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소평이 이 이야기를 알고 군사를 오히려 먼저 일으켜가지고 제나라 왕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나라 왕은 소평을 그 즉시 죽이고 그의 군사들을 이제 이끌고 다시 이제 동쪽에 낭야왕이라는 곳에 있는데 낭야왕의 군사도 빼앗고 그렇게 해서 이 합쳐진 군대를 이끌고 제나라에서 장안 수도가 있는 서쪽을 향해서 군대를 이끌고 진군을 합니다. 자, 동시에 제나라 왕은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그 밖에 여러 제후들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여태우의 잘못된 실정 그리고 여태우의 폭정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당함에 대한 경문을 써서 나머지 제후들에게 같이 호응하자고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 경문에 이렇게 씁니다. 효혜제께서 돌아가시자 여태우가 정권을 모두 차지했다. 여태우는 이 당시 나이도 많아가지고 여씨들 말만 듣고 황제를 폐하고 다른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자기 멋대로 했다. 그리고 연이어서 3명의 조왕을 살해했고 또 양나라, 연나라, 조나라 이 3나라를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오히려 자기 여씨의 종친들을 왕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 넓은 제나라는 넷으로 쪼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여태우가 죽고 나니까 황제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천하를 다스릴 만한 그런 역량이 안 되니까 자기 그 밑에 대신들하고 제후들에게 의지할 뿐 뭐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씨 일가들은 이 어린 황제를 두고 제멋대로 자기들의 벼슬을 막 올리고 또 군사력, 병권을 장악해가지고 자기들 위세를 과시하고 또 여루와 충신들을 협박하고 또 황제의 명령인 것처럼 거짓으로 이렇게 사칭해가지고 천하를 호령하고 있으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아마 유씨들의 종묘 사정이 아마 위태롭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군사를 일으켜서 일단 서쪽 장안으로 들어가서 부당하게 제후의 왕자리를 차지한 이러한 여씨들을 다 정벌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전문을 각각의 제후 국가에 호응하라는 표현에서 날리게 됩니다. 결국은 유양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군사를 일으켜서 서쪽으로 진군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장안에서는 제나라의 애왕이 병력을 모아가지고 지금 장안 쪽으로 진군해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니까 상국이었던 여산이
그 즉시 자기 밑에 관영을 대장군으로 삼아가지고 군사를 이끌고서 상대할 수 있도록 출전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제나라 군대를 막으라 이런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관영은 군대를 이끌고서 서쪽의 장안에서 동쪽의 평양 쪽으로 군대를 이끌고 끌고 나간 거죠. 근데 평양에 도착한 관영이 자기 부하 장수들을 딱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관중 땅에 병권을 쥐고 있는 여씨들이 유씨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또 스스로 자기들이 황제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니까 오늘 내가 제나라군을 만약에 격파하고 장안에 돌아간다면 이는 오히려 여씨들의 세력을 더욱 강하게 해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관영도 사실상은 여씨가 불편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관영은 더 이상 제나라를 향해 가서 동진하지 않고 평양 땅에 딱 주둔하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영은 자기의 사자를 제나라 왕과 그 밖의 제후들에게 강화를 맺고 있다가 여씨들이 모반을 일으키면 그때서 힘을 합해서 여씨들을 주살하자 이렇게 해서 미리 알려듭니다. 자, 이 관영의 사자로부터 이야기를 전달받은 제나라의 왕은 그 즉시 일단 군대를 딱 멈추고 제나라의 서쪽 지역을 경계로 해서 약간 물러난 다음에 관영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군대를 멈추고서 이제 대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영 때문에 일단 제나라의 군대는 장안까지 들어오지는 않은 거죠. 일단 대기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싸움을 일단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은 관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여태우의 조카 여록과 여사는 관중에서 자기들이 난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장안 안에는 옛날 유방의 충신들인 강우 주발, 그 다음에 유방의 손잡벌 되는 유장이 딱 존재하고 있으니까 약간 껄끄러웠던 거죠. 그리고 또 바깥으로는 이 제나라 그리고 초나라 이 두 나라가 사실은 두려웠던 거예요. 또 관영이 자기가 보냈지만서도 혹시라도 이 자기들을 배반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심 때문에 일단 관영의 군사들하고 제나라의 군사들이 싸울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이렇게 잠정 결정을 하고 이 모반을 즉시 결행하지 못합니다. 자, 이 당시에 제천왕에는 유태가, 그리고 회양왕에는 유무가, 그리고 상산왕에는 유조가 명목상으로 왕으로 있었고, 또 장안성 안에 한나라에는 명목상으로 효혜제의 아들이라고 주장되는 소제가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유태, 유무, 유조는 사실상의 효혜제의 아들입니다. 명목상. 그러니까 소제, 당시에 황제였던 소제의 동생들이죠. 그리고 노원왕에는 노원공주의 아들인 장원이 그 당시에 이제 왕으로 있었죠. 이 사람들은 여태우의 외손 내지는 뭐 친손자라고는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자기의 본국에 부임하지 않고 그 당시에 이제 장안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장안선을 지키고 있던 여씨 일가 중에 그 남군과 북군의 대장이 전부 다 여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움츠려 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에 대한 어떤 안전을 스스로도 자신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아무튼 간에 장안에 있는 주변의 대신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제부터는 주발과 진평의 어떤 계략과 그 처세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군 최고 통수권자라고 하면 태위인데 이 사실 태위직을 맡고 있던 사람이 강우 주발입니다. 근데 이 주발마저 이 군대 안으로 군중으로 들어가지고 군사를 부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곡주의 역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역상이 누구냐면 예전에 초안 전쟁을 한참 치를 때 한신 때문에 한신이 제나라를 옛날에 그 제나라를 공격하게 하는 바람에 제나라하고 유방하고 그러니까 서로
그 평화 조약을 했었는데 한신이 제나라를 공격했기 때문에 제나라의 왕 전횡에게 삶아 죽게 된 여기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기기의 동생이 역상입니다. 근데 이 역상의 아들이 역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침 이 역기와 여태우의 조카인 여록 사이에는 상당한 친분이 있던 그런 친한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태위였던 강호 주발하고 승상이었던 진평이 서로 딱 모의를 해가지고 사람을 딱 시켜가지고 역상을 위협합니다. 당신 아들 좀 시켜가지고 뭐 좀 우리 일 좀 꾸밉시다 이런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역상은 자기 아들 역기에게 조나라의 왕인 여록을 찾아가서 설득하도록 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역기가 자기하고 친한 여록을 찾아서 자기 아버지 역상이 말씀하신 거다라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옛날에 유방 고제께서는 여태와 함께 천하를 평정한 후에 유씨들한테는 9명을 선임을 하고 여씨들 3명을 대신들의 어떤 의논을 거쳐서 제후나 왕에 봉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후들 역시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오늘날 현재 여태우께서 돌아가셨으니까 또 거기다 황제는 아직도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여록 당신께서는 조왕의 인수를 받기도 했고 그랬으니 서둘러서 당신이 받은 그 조왕 봉국에 부임해서 봉국을 지키지 않고서 오히려 지금 상장군이 돼가지고 여기 장안에서 군대를 이끌고 거주하고 있으니 당신 주변의 대신들이 당신을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께서 어떻게 자꾸 이렇게 상장군에 인장하고 그다음에 군사들을 갖다가 태위인 주발에게 넘기지 않고 여기 버티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얘기하는데, 사촌이죠. 여산에게도 역시 상국의 인장도 반납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세요 라고 이렇게 부축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지금 저기 서쪽에 이 장안을 공격해 들어오겠다고 하면서 오던 그 제나라의 왕 유양도 아마 군사를 해산해 가지고 안심하고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당신도 그렇고 나머지 대신들도 그렇고 높은 베개 베고 아주 편안해 잘 수 있고, 당신 또한 본국에 돌아가서 왕 노릇을 편하게 하실 거라 이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친구 역기의 말을 들은 여록이 역기의 말이 이제 옳다고 딱 믿고 나서 말 그대로 상장군의 그 인장을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던 군사를 태위인 주발에게 속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사람을 시켜가지고 자기 사촌 동생인 여산에게, 그리고 또 이제 여씨 집안의 이 어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옳지 않다고 의견이 이렇게 분분하니까 막상 확실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지나서 역기의 이와 같은 말을 들었었던 여록이 사냥을 나가다가 자기의 고모가 되는 여수에게 이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모가 되는 여수가 누구냐면 여태우의 여동생이죠. 그러니까 이 여록과 여산에게는 역시 작은 고모가 되는 여자입니다. 또 여수는 예전에 이제 번쾌하고 혼인을 한, 그러니까 유방과는 동서지간이었던 번쾌가 남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수가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벌컥 내면서 자기 조카인 여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만약에 내가 장군의 신분으로 있다가 병권을 버린다면 우리 여씨들은 몸붙일 때 하나도 없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 너 지금 군권을 넘기겠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여수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주옥이라든지 보물 이런 것들을 마당에다 확 집어던지면서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 귀한 것들 어차피 내 손에는 못 갖고 있다. 이거 다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텐데 구태여 이것 가지고 내가 지금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라면서 여수가 난리법석을 떨게 됩니다. 자, 이 당시 이미 여태우도 죽었으니까 당시에 여태우의 신복이던 좌승상 심익이도 그 당시 시점에 면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기 작은 고모가 화를 내면서 막 뭐라고 그러니까 결정을 못 내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로우하고 여산을 제압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은 해 8월 달 새벽입니다. 당시에 어사대부직을 대항하고 있었던 평양후 조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평양후 조줄은 누구냐면 유방을 따라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조참의 아들입니다. 후자기를 이어간 거죠. 이 조줄이라고도 읽혀지고 또 조굴이라고도 읽혀집니다. 이 조줄이 상국이었던 여산을 찾아갑니다. 정사를 논의하려고 여산을 찾아갔었던 건데 때마침 군대를 일으킨 제나라에 사자로 갔다가 돌아온 낭중령 가수라는 사람이 여산에게 막 뭐라고 하면서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조굴이. 근데 그 사자가 뭐라고 여산에게 말을 하냐면 대왕 여산께서는 지금까지 본국으로 부임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가신다고 하는데 과연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영과 제나라 초나라가 이렇게 힘을 합해가지고 여씨들을 정발하려고 한다. 이렇게 상세히 얘기를 하고 또 여산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황급히 빨리 궁으로 들어가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사신으로 갔다 왔던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평양의 조줄이 이 소리를 딱 듣고 나서 그 즉시 승상 진평하고 태의 주발에게 달려가서 다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태의 주발이 재빠르게 북군의 지휘부로 들어가려고 딱 했는데 사실상 군대를 잡아내려면 부절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절이 없어서. 그래서 북군을 지휘할 수 있는 그 심표인 부절을 기통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부절을 지참하고서 거짓으로 이제 황제의 칙령이라고 전하면서 태의 주발을 북군의 진정으로 이제 들어가게 합니다. 당시에 그 태의가 이번에는 그 역기와 전객, 유계라고 하는데 이 전객, 유계는 뭐냐면 소수민족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전객이라고 하는데 이 역기와 전객이었던 유계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당장 여로에게 달려가서 자기의 말을 이렇게 전하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황제께서 태위인 나에게 북군을 맡도록 하고 그대 여로에게는 본국에 부임하도록 명하셨으니까 서둘러서 장군의 인장을 반납하고 이 궁궐을 떠나도록 하십시오. 명에 따르지 않는다면 아마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하게 만들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여록은 자기와 친한 역기가 자기를 설사 속이겠어? 라고 생각하고서 그 즉시 자기가 갖고 있던 장군의 인장을 풀어가지고 전객이었던 유기에게 주고 태위 주발로 하여금 북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넘겨버립니다. 자, 태위 주발은 인수를 딱 그때 이제 받아가지고 군대가 있는 진영의 문으로 딱 들어가서 자기 그 군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씨들을 따르겠다는 군사들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유씨를 따르겠다는 군사들은 왼쪽 어깨를 드러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당시에 모여있던 군사들이 일제히 모두 왼쪽 어깨를 드러내고 유씨를 따르겠다라는 뜻을 밝힙니다. 자, 결국 유씨를 따르겠다는 거죠. 군사들도. 자, 이후에 태위 주발이 북군 막사에 딱 당도하기도 전에 여록은 이미 장군의 인장을 풀어놓은 뒤에 군영을 떠났기 때문에 북군의 지휘권은 결국 태에게 속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아직 그 남군이 남아있잖아요. 그 여산이 지휘하고 있는 남군이 남아있었습니다. 근데 이 평양의 조줄, 그러니까 조참의 아들이
여산의 음모를 딱 듣고 이번에는 승상 진평에게 또 알립니다. 그러니까 진평은 주호우였던 유장, 유방의 손자죠. 용감했던 이 유장을 불러가지고 태위 주발을 일단 돕도록 합니다. 그리고 태위 주발은 주호우 유장에게 군문, 군대의 문 거기를 딱 지키게 한 다음에 평양의 조주를 시켜가지고 궁궐의 책임자에게 자기의 명을 이렇게 전하게 만듭니다. 상국 여산을 국문에 절대 들이지 말게 하라. 자,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촌형 여록이 북군을 놓고 군영을 떠났는지도 모르고 있던 이 여산이 미양궁으로, 그러니까 이 미양궁은 이제 황제가 있는 궁입니다. 이 미양궁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난을 일으키려고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초병들이 막아서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궁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산의 군사가 궁 앞에서 이제 배회를 하게 됩니다. 이때 평양에 있던 조줄이 싸움에서 여씨들을 이기지 못할까 이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태위인 주발에게 달려가서 상황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태위 주발은 그때까지도 사실 여씨 종족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지 약간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서 여씨들을 주살해야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확실한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궁궐문을 지키고 있던 주호우 유장에게 시간을 지체하지 하지 말고 궁궐로 들어가서 황제를 포위하시오라고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유장이 태위였던 주발에게 군사 1,000명을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주발이 일단 유장에게 자기 군사 1,000명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를 얻은 유장이 궁전의 그 뜰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여산을 딱 발견하고 이때 시간이 저녁 무렵이었는데 주호우 유장이 여산을 공격을 합니다. 자, 여산은 그래서 혼비백산해가지고 이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이 확 불면서 여산을 따르던 그 관원들이 이제 혼비백산하게 된 거죠. 감히 유장한테 대항할 생각을 못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서 이 유장이 여산의 뒤를 추격해가지고 막 쫓아가는데 이 여산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낭중령들이 쓰는 그 화장실로 도망갔어요. 근데 결국 거기까지 쫓아가서 화장실에서 결국 여산은 유장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산은 첫 번째로 죽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주호우 유장이 여산을 살해하자 이 황제는 자기 알자,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한테 자기의 부저를 딱 주고서 주호우 유장이 그동안 여산을 죽이느라고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자, 이때 주호우 유장이 이 알자한테 이 부저를 빼앗으려고 하니까 알자가 이거를 빼앗기지 않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주호우는 알자로 온 그 사람하고 부저를 들고 함께 수레를 타고 이제 그 부저를 쉼표로 삼아가지고 장락궁 쪽으로 이제 달려갑니다. 근데 이 장락궁에는 여갱시라는 사람이 또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갱시를 부저를 보여주고 꼬신 다음에 그 여갱시를 목베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호우 유장이 돌아와가지고 북군, 그러니까 주발 태우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군대죠. 북군의 군중에서 태위 주발한테 여산을 죽였다 이런 보고를 한 거죠. 자, 이 소리를 들은 주발이 그때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유장한테 절을 딱 하면서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치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실 여산만이 진짜 근심거리였는데 당신 주호우 유장께서 여산을 죽였으니 천하는 이미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즉시에 이 주발과 유장은 군사들을 서로 나눠서 열시 일족이 속하는 그런 뭐 남녀가 됐든 나이를 불문하고 열시 일족들은 모조리 잡아들이도록 하고 또 얼마 후에 지나서 본국으로 돌아갔던 여러 가지 잡아가지고 참수하고 또 그 여록의 고모 여태우의 여동생이었죠. 여수는 잡아가지고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또 여러 사람들을 또 보내가지고 당시에 이제 여시 집안들이죠. 연왕 여통을 주살하고 또 노왕이었던 장언은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 황제의 탭으로 있던 심의기를 좌정상에 복직을 시킵니다. 심의기 참 좌정상에 올랐다 내렸다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자, 주호 유정을 이제 이번에는 자기 형인 제나라의 유양에게 보내가지고 여씨 일가를 모두 주살했다라는 이와 같은 일들을 딱 알리니까 이 유양이 자기가 몰고 왔던 제나라 군대를 해산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형양이 같이 주둔하고 있던 관영 역시도 자기의 군사를 이끌고 다시 장안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대치, 군대상의 대치가 모두 이제 마무리된 거죠. 자, 여씨들을 정리한 여러 대신들은 이제부터 은밀하게 만나가지고 다음 후사를 상의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차기 황제를 누구로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선택의 그 어떤 회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때까지만 해도 현재 황제였던 소제, 그리고 양왕, 회양왕, 그 다음에 상산왕, 뭐 이 사람들이 모두 효제의 진짜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은 모두가 예전에 여태우가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의 아들을 궁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 생모는 딱 죽여버리고 후궁에서 양육을 딱 한 다음에 여태우의 아들 혜제의 아들이라고 이제 막 치켜 세워가지고 여태우의 뒤를 이어서 그 황제 권한을 내지는 제후의 왕후의 권한을 이어가게 만들었던 그 여씨들의 잔존 세력이다. 그러니 지금 이 여씨 일족들을 갖다가 멸족시킨 마당에 그들을 내비두고 있다면, 만약에 이 후손들이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오히려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우리들이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게 뻔한데, 이참에 제왕들 중에서 어진 사람 찾아가지고 새로운 황제를 세우는 편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대신들이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나라의 도해왕은 고제 유방의 장자였고 또 그의 적통자인 유양이 지금 현재 제나라의 왕으로 있으니까 혈통을 이을 만하다면 고제 유방의 적존사이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황제로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에 이어서 다른 대신들이 모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반대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또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동안 여씨들 외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악행을 받아 가지고 유씨의 사직도 위협당하고 또 유씨의 사직이 끊어질 뻔한 게 여씨 때문이었는데 외척이었다. 근데 지금 제나라의 왕 모친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사씨인데 그 외삼촌 사균이라는 사람 또한 흉폭하고 포악하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제나라 왕을 만약에 황제로 세운다면 또 다른 여씨가 등장할 뿐이다. 그러니까 즉 여태우를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제나라 왕을 갖다가 황제로 삼으면 외척이 또 지배하게 된다. 이래서 반대합니다. 라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회의를 해서 회남왕을 황제로 세우려고 딱 했는데, 또 이번에는 그 회남왕 현재 왕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또 그 사람 역시도 그쪽에 외가 사람들이 포악하니까 안 된다. 계속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외척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 아주 그냥 여태우 때문에 딱 박힌 거죠. 그래서 외척까지 이제 검증 단계를 거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저기 대나라 왕으로 있는 유항, 이자야말로 고제 유방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현재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또 이 유항은 어머니를 모시는 거 보니까 효성도 아주 지극하고 또 도량도 넓고 후덕하다. 인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겠고, 그리고 이 유항의 어머니인 박씨 집안 사람들은 매사에 조심조심하고 인성도 아주 훌륭한 그러한 집안이다. 거기다가 유항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볼 때는 유항이
다음 후사를 이어가는 게 순리에도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이황이 마음도 어질고 또 효성도 천하가 다 알고 있으니까 마땅히 후사의 황제로 세우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들이 서로 그날 이후로 이제 상의를 한 끝에 은밀하게 사람을 대왕한테 보내가지고 대왕을 이 장안으로 부릅니다. 근데 이 대왕 유장이 자기 사람을 보내서 몇 번을 사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사님들이 다시 자기 사자들을 대왕에게 또 보내서 또 대왕 보고 장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서야 대왕은 여러 마리의 말을 끄는 수레를 타고, 여러 마리라는 건 6마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6마리 정도 되면 뭐 천자의 그 지위 정도 대접을 받는 그런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마리가 끄는 말을 타고 자기가 지배하고 있던 대땅을 떠나서 이제 장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때가 여태우가 죽은 지 약 한 2달 정도 지난 시점이죠. 자, 장안에 당도한 대왕 유항은 대왕이 별도에 묵을 수 있는 그 숙소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여정을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황제의 궁으로 들어온 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 당시의 대신들이 모두 달려와가지고 일단 아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자라면 뭐가 가장 큰 표식이 되겠습니까? 바로 옥새죠. 이 옥새를 대왕 유황에 딱 바치면서 유황을 천자로 받듭니다. 그 당시에 대왕은 몇 번이나 이제 또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군신들이 계속해서 천자의 자리에 오르도록 이렇게 청하니까 대왕은 결국 천자의 자리를 허락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제나라 유양의 막내 동생 동무 유흥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씨들을 정발하는데 지금까지 저는 아무 공을 세운 게 없는데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제가 황제를 위해서 궁궐을 청소하는 일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복의 직급에 있었던 등공 하우영입니다. 자, 여기 태복의 직급이었다는 것은 황제의 마차를 끄는 그 마부의 명칭인데요. 하우영은 유방이 살아있을 때부터 태복이었는데 이 시점까지도 태복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태복 하우영이 마차를 끌고 황제의 궁으로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황제였던 소제를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유씨가 아니기 때문에 황제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휴해지의 가짜 짝퉁아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즉시 황제의 좌우에 창을 들고 있던 유병들을 해산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쫓아내버리고 그 중에 몇 명이 물려가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궁궐 안에 황관이었던 우두머리가 장택이라는 사람인데 이 장택이 나머지 그 호위병들을 물러나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등공이었던 하우영이 천자가 타고 다니는 그 수레를 불러가지고 소제를 거기에 딱 태우고서 궁궐 바깥으로 소제를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엉겹결에 그 마차에 탄 소제가 하우영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당최 나를 어디로 지금 데려가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하우영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궁궐 밖 관사에 모실 겁니다. 라고. 그러니까 결국 황궁에 당신이 이제 못 있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 하우영은 당시에 황제였던 소제를 소부라는 곳에 있는 관사에 일단 머물게 하고 자기가 끌던 그 천자의 마차를 타고 다시 대왕 유황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궁궐을 다 깨끗이 청소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황제로 올라가실 유황께서는 제 마차를 타고 미양궁으로 들어가시지요.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하우영이 문제가 되는 유황을 이제 태우고서 궁궐 미양궁으로 들어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대궐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들이 또 이번에
문을 딱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자가 안에 계신데 그대는 도대체 누구길래 황궁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왕이었던 유황이 태의 주발에게 이러한 상황을 다시 알려주고 또 이 이야기를 듣는 주발이 당장 달려와가지고 그 궁궐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들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을 딱 설명하니까 궁궐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이 무기를 다 내려놓고 곧바로 물러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왕인 유황이 그 즉시 미양궁에 입궁을 하고 바로 정모에 임했다고 합니다. 자, 그날 밤 이 대신들은 일단 역할을 나눠가지고 그동안 혜제의 아들이라고 불려졌던 양왕, 그 다음에 회양왕, 그 다음에 상산왕, 그 다음에 전임 황제 소제, 이제 관제에 보내놨잖아요. 그 소제를 붙들어다가 모두 죽여 없애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깨끗하게 여씨의 후손들 내지는 여씨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세워졌던 왕들 내지는 황제를 다 일시에 제거해 버린 거죠. 자, 이게 기원전 180년 새로운 천자의 자리에 오른 대왕 유황의 등극 이야기입니다. 자, 이 대왕 유황은 그 이후로 문제라는 이름으로 황제로 있다가 재위한 지 약 23년 지나서 결국 또 죽습니다. 자, 이 23년 뒤에 한나라의 문제의 아들인 경제가 그 대를 이어서 다시 한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거죠. 이 문제와 그 아들 경제가 한나라가 아주 잘 정치되고 잘 관리되고 백성들이 잘 다스려졌던 그러한 시대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기원전 BC 202년 이때가 아마 아버지인 유방이 들고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이제 기원전 157년까지 황제로서 23년 제위하다가 죽게 된 황제였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태우의 본기 내용을 오늘 마지막으로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리수를 두었다라는 말, 이 무리수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무리수는 수학적으로 실수이면서 동시에 분수의 형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그러한 숫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루트 2, 파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수로 말할 수 없잖아요. 3.14159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게 끝나지 않는 숫자잖아요. 이러한 숫자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합니다. 이처럼 무리수는 정확한 수는 알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수를 비유적으로 이룰 때 우리는 무리수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도리나 이치에 맞지 않거나 정도에서 지나치게 벗어나 있게 됐을 때 이러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 무리수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오늘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 여태우와 여씨 일가들은 그들이 저지른 황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무리수는 정도에서 지나치게 벗어나서 있었기 때문에 결국 유방의 공신과 유방의 후손들에 의해서 원상태로 회복될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에도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주장하거나 또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고집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관철시키려 하는 억지가 많이 있죠. 이런 잘못된 현실을 보면서 오늘 저는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무리수는 반드시 쇠약해지고 해체되기 마련이면서 결국은 모든 것은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진다.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 자, 다음 편 차기 사마천 사기에 대한 예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제가 한나라 이전에 진시 황제의 본기를 다뤄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에 대한 본기도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오른쪽 제 사진 눌러주시면 구독 신청되시겠고요. 제 왼쪽 추천 영상들 올려놨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